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비례해서 는다고 생각을 해요. 분명히 돈이 주는 그 행복이 있고 막아주는 불행들이 있는데, 사실 행복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행복이라는 건 동기부여를 위한 장치잖아요. 또 행복에 대한 수용체가 인간의 몸이 그거에 따라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, 사실 돈이 없을 때의 불행은 돈이 막아주는 것 같은데, 돈이 있을 때의 불행과 걱정은 돈이 막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. 투자 원칙 같은 거는 굉장히 다양하게 많은데, 일단 타이밍 잡지 않으려고 하는 거.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결정했으면은 결국에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투자를 결정한 거잖아요. 저는 단기적인 타이밍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, 또 그래서 현금도 자산이다, 현금도 종목이다 라는 좀 원칙을 갖고 있고, 투자가 시장에서의 대응도 좀 중요한데, 대응력이 결국 현금에서 온다고 좀 생각을 해요.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라면은, 싸게 됐을 때 살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은 나는 한쪽짜리밖에 없는 거거든요. 두 개의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현금 비중을 항상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. 모든 게 떨어질 때는 현금만 가치만 오르는 주식과도 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. 3천만 원대의 투자금을 어떻게 30억으로 불리셨나요? 사실 3천만 원은 제가 처음 아마 투자를 시작할 때 대학생 때 있었던 돈이 한 2, 3천만 원 정도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, 그때 저는 2014년 이제 군대 막 제대한 이제 대학생이었고, 그때 그동안 이제 세뱃돈이나 뭐 알바했던 걸로 좀 모은 돈으로 좀 투자를 좀 시작해서 네이버랑 이제 더존비존 같은 이런 국내 주식 위주로 투자를 했었고요. 그 당시에는 뭐 미국 주식에 대한 사실 개념 자체나 이런 생각도 못 했었던 것 같고, 본격적으로 좀 투자를 시작한 이제 2018년 이제 직장인이 되었을 때, 그때가 제가 기억으로 한 5천만 원 정도가 이제 있었던 것 같은데, 그때부터 좀 이런 본격적으로 월 현금 흐름이 들어오다 보니까 투자 공부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사실 직장 월급만으로는 내가 원래 생각했던 그런 삶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해서 좀 투자를 좀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했었고, 그러면서 좀 그때 다양한 국내 주식 외에 좀 해외 주식이나 가상자산 같은 거에도 좀 눈을 돌리면서 좀 투자를 공부를 하면서 좀 해왔고, 그때부터 저 세상학개론 유튜브도 하면서 좀 저는 복귀의 약간 의미로 내가 이 시기에 했던 생각과 약간 내 모습을 좀 기록을 남기고 싶다. 이때 내 감정, 환희인지 공포인지 뭐 이런 것들을, 내 생각을 좀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가지고 좀 남겼었고, 그때 했던 것들이 운 좋게 좀 지금까지 이제 박제가 되어버려서 좀 자산이 성장하는 그런 과정이 좀 이제 잘 보이게 돼서, 어떻게 보면 진짜 본의 아니게 유튜버가 약간 좀 되어버렸던 것 같고, 저는 가장 많이 자산을 점프 시켰을 때는 코로나 때였어요. 저는 2018년 때도 그렇고, 저는 빅쇼트라는 영화를 굉장히 좀 좋게 봐가지고, 그 2008년 금융위기 서브프라임 모기지 때를 그린 영화인데, 그 영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한 8번을 그때까지 이제 반복해서 이제 봤는데, 그 영화에 나오는 게 이제 10년에 한 번 오는 그런 기회들, 이 기회를 타야만 투자로 내가 인생을 바꿀 수 있겠다. 근데 2008년에 한 번 있었으니까 지금 2018년 정도니까 이제 언제 와도 이상하지 않은 시기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 기회를 엄청 잡으려고 계속 이제 친구들이랑 같이 투자하는 친구들이랑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, 코로나 때 이제 대폭락이 그때 왔을 때 남들은 이제 코스피 2000 깨지고 1900 깨졌을 때 이제 거의 다 몰빵해서 대출까지 해서 투자를 했을 때, 저는 약간 친구들이랑 이거는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고, 사실 코스피 2000에서 하락이 멈춘다면은 사실 그렇게 어차피 인생을 못 바꾸기 때문에 우리는 1000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가야 된다. 그래서 하락장에서, 이런 대규모 하락장에서 가장 안 좋은 게 현금이 다 떨어지는 거다.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서, 처음에는 뭐 5% 정도만 사고 점점 10% 사고 15% 사고 해서 점점 늘려가면서 분할 매수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더라도 평균이 가장 밑으로 좀 잡히도록 늘려가면서 좀 1000까지 떨어질 걸 각오하고 조금 했었고, 그래서 저는 그때 1억 5천 정도 시드가 있었는데, 거기다 플러스 이제 마이너스 통장이랑 신용대출 3,300까지 해가지고 총 한 2, 3억 정도로 이제 그때 좀 마이너스 때 베팅을 많이 했었고, 그때 했던 것들은 사실 금융주랑 이제 대형 국내 주식이었어요. 그러니까 워낙 좀 겁먹다 보니까 다니고 있던 신한금융 지주도 샀었고, 뭐 기업은행, 뭐 현대자동차,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서 한 몇 주 만에 굉장히 좀 큰 수익을 받고, 몇십 프로의 수익을 받고, 이제 좀 반등을 좀 하는 것 같다 라고 확신을 해서, 제가 그때 한 18년, 19년부터 좀씩 투자를 하고 있던 가상자산 쪽으로 완전히 좀 100% 베팅을 합니다. 그래서 비트코인, 이더리움을 이제 좀 많이 넘어가게 되고, 그때 제 비트코인 평단이 한 800만 원대 였고요. 그리고 이더리움이 한 20만 원대 정도였어서, 그게 굉장히 한 10배에서 20, 30배가 됐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를 얻었죠. 가장 큰 수익을 얻은 투자는 무엇이었나요? 가장 큰 수익을 얻은 거는 이더리움이었던 것 같아요. 이더리움을 제가 처음 샀을 때는 2018년 1월, 2월이어서 하락이 이제 막 그 상승장이 끝나고 2017년 불장이 끝나고
이제 막 하락을 시작할 때여서 제가 처음 샀을 때 가격 대비 마이너스 90%까지 떨어졌었어요.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조금 샀지만 저는 계속 가격이 떨어지니까 저는 굉장히 이더리움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 좋다. 계속 더 많이 살 수 있다 해가지고 그때 거의 가장 많았을 때 한 500개까지 이렇게 막 모았었고 진짜 처음에 샀던 거는 90% 가까이 됐죠. 왜냐면 14만 원, 13만 원일 때까지 저는 샀으니까 그때 됐던 게 제가 많이 정리한 550만 원대에서는 그 2021년 제가 말쯤 많이 정리를 했는데 그때가 550만 원 정도였으니까 한 거의 30배 정도 수익을 낸 거죠. 어떻게 보면은 의사결정을 되게 잘 하려고 매일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사고 파는 것도 이제 의사결정이지만 가만히 있는 것도 보유하고 있는 것도 의사결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내가 모든 게 지금 현금화가 돼 있을 때 내가 지금 포트폴리오대로 사놨을까? 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이제 좀 리마인드를 이제 하는 편인데 그래서 30배라는 수익을 얻으려면 10배에서도 사실 팔지 않아야 되고 11배에서도 팔지 않아야 되고 20배에서도 팔지 않아야 사실 30배라는 걸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뭔가 수익 몇 배 되면 팔아야지 얼마 되면 팔아야지라는 생각보다는 좀 심리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요. 시장 심리가 최고조에 다다랐을 때 내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나도 예측을 못한다. 어디까지 떨어질지도 예측을 못하지만 가격 예측을 저는 하려고 하지는 않았고 좀 광기인 것 같고 좀 지금은 좀 나야 될 타이밍이라고 생각할 때 그래서 그때는 사실 4년 주기로 움직이는 비트코인 반감기라는 거를 좀 가장 많이 좀 활용을 했었고 반감기에 따른 사람들의 좀 심리나 좀 이거 너무 과매수 상태다. 그래서 도지코인 거래량이 코스피 코스닥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을 날 그럴 때가 이제 피크의 이런 지표들이기 때문에 그럴 때 좀 많이 정리를 했던 것 같습니다. 그쵸. 어떻게 보면은 저는 모두가 올라갈 거라고 예측할 때는 생각보다 올라가지 않고 모두가 떨어질 거라고 예측할 때는 모두가 다 망했다고 할 때는 오히려 생각보다 그렇게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러니까 최근에도 뭐 비트코인이나 가상자산 장도 모두가 다 올라갈 거다. 뭐 이거는 이제 ETF 됐고 하방이 막혔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대다수가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미 들어올 사람 다 들어왔고 모두가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누가 더 비싸게 사줄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좀 어려운 얘기거든요. 지금은 반대로 굉장히 좀 다르게 돌아서서 이미 시즌 종료가 됐고 뭐 끝날 거다. 이제 한 3년간 앞으로 암흑기가 올 거다.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서야 좀 상승할 여력이 더 많이 생기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투자 실패 경험도 있었을까요? 그렇다면 그로부터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요? 투자 실패 경험은 사실 굉장히 많죠. 투자 실패라는 거는 사실 타임라인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더리움 투자도 사실 제가 그래서 2018년 1월부터 2019년 20년 초까지 잡는다면은 그래서 뭐 2019년 뭐 3월까지 잡는다 하면은 굉장히 실패한 투자거든요. 마이너스 90%까지 갔으니까.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타임라인을 더 늘려가지고 지금까지로 보면은 굉장히 잘한 성공적인 투자가 됐잖아요. 그 실패라는 거는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 되게 다를 것 같은데 저는 성공한 투자가 되기 위해서 실패한 투자로 한 3년을 버텼던 기간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실패했던 투자라는 소리를 듣는 기간을 거쳐야만 좀 성공하는 투자가 됐던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팔란티어 같은 주식도 이제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때 한 뭐 20달러대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게 7달러대까지 떨어졌으니까 욕을 굉장히 많이 먹었거든요. 악플도 굉장히 많이 먹고 막 굉장히 더 다양한 욕들이 있었는데 처음 산 가격보다 뭐 마이너스 50% 이상, 막 60% 이렇게 손해본 분들은 뭐 이제 제 탓을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죠. 너 때문에 이제 알게 됐는데 이제 됐다 했지만 지금은 이제 7달러에서 뭐 120달러까지 올라갔었잖아요. 지금은 다시 뭐 80 정도로 떨어진 것 같은데 그렇게 또 10배 이상 또 오르고 나면은 또 굉장히 좀 성공한 실패한 투자가 아니라 성공한 투자가 되어버린 거고 사실 비싸게 샀다고 생각했던 20달러 때도 지금은 뭐 4, 5배가 된 상태니까 굉장히 실패와 성공이라고 딱 정해놓고 생각하게 되면은 투자하기가 굉장히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제가 했던 실패 경험들은 저는 그런 걸 실패라고 좀 제 스스로 정의하지는 않고 성공까지 버티지 못한 투자 아니면은 좀 타이밍이 너무 일렀거나 좀 늦었던 투자들인 것 같습니다. 돈이 많아지면서 행복도 비례해서 늘어났나요? 저는 돈이 많아지면 행복도 비례해서 대체적으로 는다고 생각을 해요. 분명히 돈이 주는 그 행복이 있고 막아주는 불행들이 있는데 사실 행복이 많아진다고 해서 그게 유지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. 행복이라는 건 구조적으로 우리의 동기부여 위한 약간 장치잖아요. 우리 몸의 장치라서 이 뭔가 목표를 이뤘을 때 뭐 사냥에 성공했을 때 행복을 얻고 그 행복이 유지되면은 사실 그 역할을 못 하게 되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사냥에 성공해서 그 행복감이 죽을 때까지 유지되면은 그 사람은 다시 그 행복에 빠져가지고 이제 다시는 사냥을 하지 않겠죠. 더 위의 목표를 하지 않을 텐데 그러다 보니까 돈이 많아지면서 얻는 행복들은 굉장히 당연히 비례해서 늘어나긴 하지만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. 그래서 그 행복의 양이 커지더라도 내가 느껴지는 거는 굉장히 좀 적어지게 되고 또 행복에 대한 수용체가 이제 인간의 몸이 그거에 따라서 적응을 하기 때문에 사실 돈이 없을 때의 불행은 다 돈이 막아주는 것 같은데 돈이 있을 때의 불행과 이제 걱정은 돈이 막아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.
돈에서 해방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요? 돈에서 해방된다는 거는 돈의 양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그렇다면은 돈을 어떻게 대하느냐, 내가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, 뭐 수단적인 걸로 생각하는지 목표로 생각하는지, 돈이 갑인지 돈이 을인지 뭐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부자라는 거는 이제 부자와 빈자는 돈의 양이 많은 사람, 돈의 양이 적은 사람인데, 그거랑은 사실 돈에서 뭐 내 의사결정에 돈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내 행복에 돈이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랑은 상관이 없거든요. 돈이 많으면서도 돈이 조금 움직이는 거에 따라서 내 행복이 좌우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, 지금은 내가 뭐 100만 원, 1000만 원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다. 그럼 내가 몇십억이 생기면은 100만 원, 1000만 원 때문에 휘둘리지 않을 테니까 행복해지겠지? 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, 그렇게 몇십억이 되고 나면은 사실 이제 100만 원, 1000만 원이라 뭐 1억, 2억 때문에 똑같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되고, 그러면은 몇천억만 있었으면은 1, 2억 때문에 고민 안 했을 텐데, 걱정 안 했을 텐데, 애 걱정으로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, 모든 사람은 사실 그런 거에서 좀 아예 돈을 대하는 자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은 이런 돈이 주는 걱정과 이런 불행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. 꼭 지키고 있는 투자 원칙이 있으신가요? 투자 원칙 같은 거는 사실 굉장히 뭐 다양하게 많은데, 일단 타이밍 잡지 않으려고 하는 거. 그러니까 내가 투자를 결정했으면은, 그 당시에 이제 결정을 했으면은 결국에 이제 오를 거라고 생각해서 사실 투자를 결정한 거잖아요. 그럼 결국 단기적으로 좀만 기다리면 더 싸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게 사실 안 맞는 거고, 장기적으로는 오를 것 같지만 사실 단기적으로도 오를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 있는 건데, 타이밍을 잡는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어리석은 것 같아서 저는 약간 단기적인 타이밍을 잡지 않으려고 하는 편이고, 의사결정을 했을 때 좀 바로바로 하려고 하는 편이고요. 또 예를 들어서 현금도 자산이다, 현금도 종목이라는 좀 원칙을 갖고 있고, 결국에는 이제 투자가 이제 이런 시장에서의 대응도 좀 중요한데, 장기적인 대응도 그렇지만 그런 장기적인 대응을 할 때 대응력이 결국 현금에서 온다고 좀 생각을 해요. 싸게 사고 비싸게 파는 거라면은, 싸게 됐을 때 사실 살 수 있는 현금이 없으면은 사실 비싸게 팔지 못하면은 나는 한쪽짜리밖에 없는 거거든요. 두 개의 칼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, 그러기 위해서는 좀 현금 비중을 나는 항상 갖고 있는 게 좀 중요하다. 현금도 그 모든 게 떨어질 때는 현금만 가치만 오르는 또 주식과도 같은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중요하게 봤으면 좋겠다. 뭐 그런 정도가 있을 것 같아요. 경제적 자유를 이루고 난 후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이고, 지금도 그 행복이 유지되고 계신가요? 사실 투자자로서 행복하다는 감정은 되게 좀 위험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. 환희에 빠지는 거랑 똑같기 때문에, 그러면 행복에 겨워 있거나 공포에 좀 사로잡혀 있을 때는 좀 잘못된 투자 결정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기 때문에, 사실 가장 행복했을 때는 뭐 한 달 만에 뭐 7억 벌고 막 해가지고 몇십억으로 올라갔을 때는 그때 가장 행복했던 것 같지만, 반대로 가장 좀 위험하다고 스스로 좀 생각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. 그러면 환희에 차에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의사결정을 많이 할 수 있고, 그래서 반대로 또 돈을 바로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, 저는 경제적 자유가 없을 때도 사실 행복했었고 지금도 행복해요. 저는 뭔가 좀 큰 행복 아니면 큰 절망 이런 것보다는 되게 좀 적당한 행복 수준을 계속 유지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. 제 스스로 성향적으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, 옛날보다 더 좀 안정적으로 좀 성격이 잡힌 것도 있는 것 같은데, 투자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의식적으로 그렇게 좀 하는 것도 있고, 돈을 벌어도 크게 이제 좋아하지 않고, 좀 돈을 잃어도 크게 별 생각하지 않는 그런 거를 몇 년 동안 계속 많이 하다 보니까, 행복이라는 게 진짜 행복도 수준이 있잖아요. 엄청난 큰 행복, 말도 안 되는 큰 순간적인 그런 행복이냐, 아니면은 적당한 정도의 그냥 기분 좋은 정도의 행복이냐, 그게 굉장히 다를 텐데, 전 그 큰 행복을 노린다기보다는 적당한 정도의 행복을 좀 그냥 기복 없이 쭉 유지하는 삶을 좀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사람들이 왜 이렇게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 한다고 생각하시나요? 지금의 삶은, 그러니까 내가 생각했던 삶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도피식으로 이제 파이어를 아마 원할 것 같은데, 저도 그랬고 제가 생각했던 그런 좀 안정적으로 뭐 집도 사고 뭐 그렇게 편하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할 수 있는 삶은 직장인이라는 삶에서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저도 이제 다른 방법을 이제 강구를 한 건데, 어떻게 보면 현실이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어요. 그러니까 일에서의 도피일 수도 있고, 뭐 현재 그냥 정체되어 있는 삶에서의 도피일 수도 있는데, 그러니까 파이어족이라는 목표가 그 목표 때문에 하는 분도 있지만 과정 때문에 하는 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. 파이어족을 내가 목표하는 내 삶 자체가 좋아서, 그래서 파이어족을 위해서 내가 사람들이랑 이런 성장에 대한 얘기도 하고 책도 읽고 유튜브 찾아보면서 공부도 하고, 근데 분명히 성장하는 포인트들이 있을 거거든요. 근데 그 과정 자체가 사실 좋아서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, 그런 분들은 나중에 파이어족이 진짜 돼버렸을 때 나는 사실 파이어족이란 목표를 추구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그 삶 과정 자체가 좋아서
그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나 자체가 좋아서 행복했던 거구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. 저도 그런 비슷한 경험이 있었고, 그래서 뭔가 헝그리 정신이 사라졌을 때 굉장히 공허하고 오히려 좀 불행하고 좀 그때만큼의 행복이 안 나온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. 그래서 이런 질문을, 이게 좋은 질문을 주셨지만 이 영상을 보는 분들도 내가 왜 파이어족을 노리고 있지? 내가 진짜 파이어족이 되고 싶어서 노리는 건가? 아니면 그 과정 자체를 내가 즐기고 있는가? 아니면 과정에서 즐기고 있는 거랑 반대로 돈만 있으면은 행복해질 것 같아서 오히려 지금의 행복을 포기하고 있진 않은가? 좀 그런 경계를 좀 가지면서 좀 생각해보면은 좀 값진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그거를 찾으면은, 그래서 그 원인을 찾으면은 저는 과정 중심적인 사람이 더 행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근데 그걸 못 찾는다. 그럼 파이어족이 됐는데 왜 내가 행복하지 않지? 그러니까 과정에서 내가 행복을 얻었다는 거를 깨닫지 못하면은 오히려 더 불행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목표 상실 때문에 더 불행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. 파워족을 꿈꾸기 때문에 더 불행해지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?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. 저는 이 과정 자체를 즐기고 행복해하는 성향의 사람들도 있다고 생각하고, 제가 그랬고, 사실 그런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. 파이어족을 이제 목표로 하는데, 그러면서 내 지금 잠 줄이고 일을 막 두세 개씩 하고 내 행복을 엄청 포기하면서 하는, 근데 그거의 전제는 돈만 생기면은 행복이 돌아올 거야, 행복해질 거야 라는 전제를 깔고 하는 건데, 사실 돈이 행복의 완전한 답이 아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만약 진짜 얻었을 때 얻을 이제 실망, 혹시 얻지 않았을 때 그럼 계속 그분들은 평생 이렇게 불행하게 행복을 포기하면서 살 거라는 예상 때문에,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돈이라는 곳에 행복의 끝이 있지 않구나 라는 거를 알고 사실 파이어족을 추구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돈이 많지만 불행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요? 저는 워낙 이제 저랑 비슷한 사람의, 제 유튜브에서도 모집을 했지만 그런 젊은데 좀 빠르게 자산을 얻었던 그런 사람들의 모임도 운영을 하고 있고, 그분들도 한 40명이 되고, 그분들을 모으기 위해서 한 100명이 넘는 이제 분들의 면접도 보고 이제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부자들을 많이 봤어요. 자기가 이제 벌어서 한 분들도 있고, 부모님한테 받으신 분들도 있고, 사업에 성공해서 나중에 늦은 나이에 된 분들도 있는데 다 비슷한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직장에서 행복한 사람과 불행한 사람의 그 비율이 있듯이 이 부자들 사이에서도 뭐 행복한 사람들과 불행한 사람들의 비율이 있고, 행복하지만 이제 불행한 사람들은,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만큼의 행복이 아니라 좀 행복에 좀 결핍이 있다고 느끼는 분들이, 아 이게 돈의 결핍 때문인가? 라고 느껴서 하시는 분들이 다 좀 부자인데 불행한 분들인 것 같아요. 근데 저희는 저보다 더 부자신데, 아니면은 나보다 돈 많은데 왜 불행하시죠? 라고 생각하지만, 그분이 생각하는 준거 집단은, 그래서 그분이 300억이 있지만 그분은 3천억과 3조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300억 가진 자신이 굉장히 가난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. 근데 그런 기준에 따라서도 좀 달라지는 거라서, 우리는 부자라고 생각하지만 자기는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결국에 좀 불행해야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제 준거 집단은 돈에만 있지 않는 것 같아요. 준거 집단도 결국에 뭐 백억 몇천억이 있으면 당연히 좋겠지만, 제 주변에서 돈이 많은 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제가 많이 만나고 얘기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돈이 없는 편인 것 같아요. 근데 그럼도 저는 다른 분야들, 예를 들어서 제 인생의 목표가 돈이 아니고 한 5가지 목표, 6가지 목표가 있다면, 예를 들어서 가족을 꾸리고 뭐 좋은 아버지가 되는 거, 또 하나의 굉장히 돈만큼의 중요한 또 축이고, 사회적으로 좀 좋은 영향을 끼쳐서 좀 이런 긍정적인 좀 메시지를 전하는 거, 좀 영향력이나 그런 미디어로서의 그런 뭐 목표 같은 것도 있고, 뭐 돈도 당연히 뭐 돈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기부도 많이 좀 할 수 있고, 뭐 지금도 학교에서 이제 제 이름을 단 장학금으로 이제 주고 있는데, 그런 것도 더 키울 수가 있게 되니까 더 할 수 있는 게 많아지지만, 뭔가 하나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나머지 5개도 흔들리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분산을 좀 잘 해놓은 것 같아요. 파이어족이 된 후 일상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은 무엇인가요? 사실 처음과 뭐 중간과 지금이 또 다른데, 처음에는 이제 일을 안 하다 보니까 이제 알람을 이제 끄고 살 수가 있게 되죠. 그래서 알람을 안 켜고 또 먹고 싶은 것도 좀 많이 좀 알아서 좀 먹게 되고, 그러니까 먹어보고 싶었던, 돈 때문에 못했던 것들을 처음에는 많이 하는 것 같고요. 나중에는 돈 때문에 못했다고 꼭 나한테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. 예를 들어서 나는 좀 해보고 싶었는데 돈 때문에 못한 건데, 막상 해보니까 그렇게 돈만큼 가치는 아니네, 별로 나랑 안 맞네 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나중에는 안 하게 되거든요. 그래서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거는 택시 좀 타고 다니는 거. 저는 사실 운전을 잘 안 하거든요. 처음에는 이제 차도 사고, 차도 처음에 2대나 계약해가지고 2대 사고 많이 운전하고 다닐 줄 알았는데 운전하는 걸 싫어하더라고요.
저는 사실 그 면허를 딴 지가 3년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 운전을 안 해서 그냥 버스 지하철만 타고 다녔었는데 돈이 생기고 나서 이제 운전을 좀 이제 해보니까 아 이거 나랑 안 맞다. 그래서 제가 제 차도 하나를 이제 취소했고 그 하나 갖고도 한 3년 좀 넘는 시간 동안 8,000km밖에 안 탔습니다. 근데 그 8,000km도 4,000km는 그 아는 동생이 차가 반팔해서 그냥 빌려줘가지고 그 친구가 한 한두 달 만에 이제 탄 거고 차를 진짜 안 타다 보니까 아 그냥 내 편한 이동수단만 쓰게 되고 그러니까 저는 뭐 늦었을 때 빨리 가는 게 버스 지하철이면 버스 지하철을 타고 그러니까 버스는 안 타는 거죠. 지하철을 많이 타고 보통은 택시를 제일 많이 타고 다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아침 기상도 원래는 뭐 알람 없이 뭐 늦게도 일어나고 했다면은 요즘은 그냥 오히려 7시, 6시에 그냥 일어나는 것 같아요. 하고 싶은 일이 많기도 하고 좀 시간을 또 쪼개서 쓰기 때문에 오히려 더 열심히 살게 되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직장인 때보다 일은 한 3, 4배는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. 주말에도 일하기도 하고 하니까. 근데 반대로 좀 일하는 걸로 느껴지지 않다 보니까 좀 어떻게 노는 걸로 느껴질 때도 있고 그러니까 워크라이프 밸런스라는 거는 워크랑 라이프가 완전히 대치되는 개념이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제가 깔려 있는 거잖아요. 그래서 저는 워크가 곧 라이프이자 굉장히 좀 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왜 밸런스를 맞춰야 되지?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. 사회적 관계나 인간관계에 변화가 있었을까요? 인간관계는 책에도 사실 써놓긴 했는데 돈이 인간관계의 정답이 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돈이 생긴다, 옛날에는 돈이 생기면은 막 여자들이 다 줄 서고 막 사람들이 막 친해지려고 하고 막 그러지 않을까라는 뭐 막연한 상상이 있었는데 사실 생각보다 사람들은 나한테 관심이 없고 내 돈에 좀 관심이 있을 뿐이지 그 돈이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은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. 저는 예전에 만나던 친구들도 그대로 다 만나고 있기도 하고 대신 새롭게 하는 뭐 사업가의 삶이나 투자자의 삶을 살면서 얻게 된 새로운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알게 된 새로운 네트워크가 더 많아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그 기존 관계가 없어지거나 뭐 사라지거나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뭐 연애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사실 돈이 많다고 무조건 사람이 좋아지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. 결국에는 모든 관계는 좀 사랑이나 끌림 그리고 이 사람에게 뭔가 어떻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지 존경할 수 있는지 배울 게 있는지 뭐 이런 거에서 좀 뭐 도파민을 얻든 안정을 얻든 어떤 감정을 좀 얻어야 그 관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거에서도 크게 달라졌던 건 없던 것 같아요. 오히려 저한테 막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들도 많았었는데 그런 사람들은 사실 친한 사람들은 저한테 그런 사람들 한 명도 없었고 원래 제 네트워크가 아니다가 그냥 이제 예전에 한번 알았던 그런 분들이 그 연락을 이제 해온 경우는 좀 있었죠. 어떻게 보면은 사실 나와의 인간관계보다 내가 빌려줄 돈을 더 가치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만이 사실 그런 부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부에 대해 마지막으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무엇인가요? 저는 뭐 많은 사람들이 돈이 이제 정답이고 돈만 있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막연히 이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다른 문제도 돈 때문이다라고 이제 좀 치부하거나 좀 핑계를 이제 나도 모르게 대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그랬고. 근데 돈이 진짜 많아져 버렸을 때 그런 문제가 이제 돈 때문에 해결이 되느냐라고 하면은 사실 아닌 게 굉장히 많거든요. 사실 돈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원인을 미리 찾았다면은 돈이 많아지기 전에도 사실 먼저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들인데 이게 원인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돈이 많아지기 전까지는 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게 돼버려요. 그래서 내 수많은 문제들이 돈이 문제인가 아니면 내가 문제인가 라는 거를 좀 정확히 좀 생각을 해서 돈이 생기기 전에도 미리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은 미리 좀 해결하는 자세가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조기 은퇴 전 꼭 준비해야 하는 한 가지는 무엇일까요? 조기 은퇴하고서도 사실 이거는 똑같아지는 것 같아요. 그때 뭐 주변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지금 100억을 벌었는데 내가 왜 지금 똑같은 문제를 안고 가고 있지? 내 돈이 부족해서 그런가? 300억이 생기면 괜찮아질라나? 아니면 뭐 1000억이 생기면 괜찮아질라나? 돈이 원인이 아닌데 돈이 이미 많아져서 해결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이제 자꾸 부정을 하면서 돈의 양이 문제일 거야 라고 이제 가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최대한 빨리 생각을 깨버리고 그 통념을 깨고 좀 다른 원인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. 꼭 준비해야 되는 거는 나라는 사람이 뭘 할 때 행복한지를 아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. 결국 돈이라는 것도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잖아요. 돈의 양만 많아진다고 당연히 행복해지는 거 아니고 그 돈으로 뭐 맛있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걸 사 먹고 내가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내가 뭐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결국 행복해지는 건데 그거를 사실 찾지 못하면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그걸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행복을 찾을 수 없고 오히려 이상한 데 낭비를 좀 많이 하게 되고요. 돈이 없을 때 사실 대부분의 99%의 답은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돈보다는 그 답을 좀 쫓아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